2025년 12월 오늘 23일 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개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방 이름이 저희 채널 이름이 청사 K 춘추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말하면 세계사 과목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춘추라 그러면은 뭐 공자의 저서 이름이기도 하고 편년체 역사서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나 공자의 춘추나 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전부 그 역사라는 과목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럼 K를 왜 붙였을까요? 한국의 역사다, 한국사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분도 계시겠는데 그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가 한국이니까 한국의 역사를 많이 조명하는 건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세계사 속에 한국사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세계사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뭐 하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말하는가 묻는다면 저는 이제 원래 출판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같이 종사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세계사가 지금 사실은 정부 영역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공공 베이스에서 많이 그 강좌도 하고 또는 뭐 강사들도 지원하고 그러죠. 근데 세계사는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하게 공공 영역에서 또 뭐 정부 베이스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출판과 겸해서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디지털 출판이라고 해야겠습니다만 이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뜻에서 이 세계사를 이제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K 춘추나 기능가의 K를 강조한 것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말하면 그거 K 춘추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춘추죠. 아니면 영국 춘추든지.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부르는 자체가 영미권 세계사예요. 저는 이제 알렉산드로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K 춘추는 알렉산드로스가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그 헬레니즘, 헬라 철학, 또는 헬라 역사, 헬라 제국 그들이 스스로 불렀던 이름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K 춘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시저 이렇게 말하면 역시 영미권 춘추죠. 근데 K 춘추는 그렇게 안 부른다 이거는 카이사르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카이사르 본인이 생전에 그렇게 불렸고 그렇게 불려주는 것이 K 춘추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때 학교를 한 사람들은 저도 포함이지만 다 시저라고 그렇게 또는 뭐 알렉산더라고 말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죠. 다행한 것은 이제 21세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나이로 말하면 40대 미만이라고 할까요? 30대 거의 30대 미만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참 제가 그토록 받았던 식으로 알렉산드로스, 카롤루스가 누굽니까? 칼 대제라고 이렇게 많이 했죠. 좀 편하게 말해서 이제 노땅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전에 불렸던 이름으로. 그러니까 카롤루스란 말 자체는 이제 라틴어식 뭡니까? 발음이죠. 실제로 그렇게 불렸어요. 카롤루스 임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덩사오핑이라고 하느냐, 등소핑이라고 하느냐. 뭐 둘 다 말해도 알지만 덩사오핑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불렸으니까 그것이 K 춘추답다. 이제 뭐 등소평은 그거는 이제 뭐 영미 춘추는 아니고 그 전에 20세기 한국이라든가 북한은 그렇게 부르더만요. 지금도 시진핑도 스끈평이라고 부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지금 오히려 이제 신세대 세계사가 되겠네요. 저는 완전히 노년 세대인데 신세대 세계사.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바라던 일이 지금 다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세대 세계사가 와서. 그래서 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든가 또는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그런 건 이제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뭐 풍신수기를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이제 하는 것이라든지 덕과 이에야스도 이제 덕천가강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한다든지 동경이라 하지 않고 도쿄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준다. 이것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불러야 그러냐 일왕이라고 불러야 그러냐 그거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면 그만이에요. 천황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불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친일파고
이란이나 기아 친일파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천황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뭐 일본 시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란이라고 부르자. 뭐 그렇게 또 부르면 상관없어요. 불러도 뭐 그렇게 불러도. 다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천황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친일파니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민비냐 명성황후냐.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불러야지 민비라고 부르면 친일파다. 그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저는 이제 정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제가 하도 오랫동안 강좌를 해왔기 때문에 제 독자들은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높이는 배경에는 꼭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하응하고 친하면은 민비가 깎이고 민비하고 친하면 이하응이 깎이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에 대한 가장 이제 혹독한 평가가 뭐냐면 세국정책이라는 것인데 세국이라는 말부터가 이제 고약한 표현이죠. 흥선대원군이 자기가 세국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통상 거부 정책이죠. 그러니까 통상 거부. 외국과 통상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보험무역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저기 자유무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세국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세국이라는 것은 근대화에 지체한 것이 흥선대원군의 그런 그 통상 거부 정책이 원인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세국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세국이다. 그런데 그 흥선대원군하고 대척점에서 있었던 명성황후 민비는 이 사람은 명성황후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명성황후라고 말하면 저는 그래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명성황후라는 것은 1895년 을미년에 우리 그 뭡니까 을미 사변으로 일본 그 칼제부들에게 우리 그 민비가 이제 그때 명성왕후였죠. 왕후. 명성왕후 민비가 희생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간파천인데. 그리고 다시 이제 러시아 공사관 돌아올 때 언제냐면 1897년인데 덕수궁으로 돌아왔잖아요. 경복궁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덕수궁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 옆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당을 없애버리고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새로운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돌아가신 명성왕후 민비를 명성황후다 이렇게 이제 추존 돌아가신 뒤에 이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라고 불러주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높여 부르는 것이 뭐 나쁠 거 있습니까? 문제는 역사의 팩트로 말할 때는 명성황후라고 해야 한다라고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명성황후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성왕후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전혀 하자도 없어요. 그리고 민비, 비는 왕비죠. 그러니까 후궁이 아니에요. 또는 비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궁도 아니고 빈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희빈은 그 인해나무 민씨를 몰아내고 한때는 비가 됐었어요. 인해나무 민씨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정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희빈에게 누구든지 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장희빈, 그래 빈. 빈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명성왕후 민비를 혹시 누가 민빈 이랬다면 그것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민비를 민비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낮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든지 천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명성황후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고집할 게 더 문제를 많아져요. 왜냐하면 명성황후라고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아까 말했죠. 사후에 추존된 묘이기 때문에 팩트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기양에 제가 세계사이긴 하지만 한국 특히 이제 근현대사에서 코리아 혁명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어서 제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 외신 기자들만 모아놓고 한번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던 걸 기억하는데 K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설명하긴 했는데 그 이제 좀 제가 듣기에 그 기자가 묻는 맥락하고 약간 이제 핀트가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12.3을 K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좀 이야기가 어나한 거예요. 12.3은 뭐냐면 12.3은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K민주주의라는 것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한국민주주의라는 것이 12.3하고 바로 이렇게 등치될 일은 아니고 그럼 12.3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불법개혁이고 우리 국민주권 시민들에 의하면 이것이 뭐냐면 K혁명이에요. 그러니까 K혁명이라고 했더라면은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또 외신 기자가 그렇게 물었더라면 깔끔했을 텐데 K민주주의와 12.3하고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말하니까 이것이 K민주주의라는 것은 사건 이름은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12.3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즉 비체혁명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는 비체혁명을 물었는데 그걸 이제 기자가 우리 이 대통령이 K민주주의라고 말한 그 수사
그 레토릭을 가지고 이제 물으니까 이 대통령 K 민주주의를 설명하러 가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말을 좀 꼬였다 할까요? 그러니까는 빛혁명을 바로 설명했든지 또는 K 혁명을 설명했다고 갖다 쓰는데, 근데 이제 K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혁명은 어떻게 보면 투정적이니까는 사실은 K 민주주의란 말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냥 처음 쓸 때부터 차라리 저걸 K 혁명이라고 하지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K 푸드, K 푸드 무슨 뭐 K 무비 또는 K 팝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K 민주주의 이러니까 좀 이게 민주주의는 사실은 굳이 K를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자체로서 아무 수식어가 필요 없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K 혁명 이랬더라면은 묻거나 말하는 사람이 서로 핀트가 잘 맞을 텐데, 그러면 왜 오늘 한국 K 혁명이라고 제가 말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 세계 문화유산이 이제 각국마다 다 있는데, 그래서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막 관광지가 많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뭐 관광지가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기록유산에 뭐가 많냐면 혁명이 많아요. 혁명이. 근데 혁명이 뭐냐면 동학혁명 들어갔죠. 제주 4.3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4.19 들어갔죠. 그 다음에 5.18 들어갔죠. 4개나 들어, 4개. 오히려 이제 정말 들어가야 된 것에서 빠진 게 이제 3.1 혁명인데, 1919년에. 그거를 이제 누가 적극적으로 좀 등재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건 이제 한일 간을 켜놓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4개나 혁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 한국을 특징 있는, 소위 말해 K혁명을 특징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이나 빛혁명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이잖아요.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예 유모차 끌고 혁명할 수 있는 나라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소위 그냥 떴다 하면 100만 명 이상씩 강화문이든 여의도든 어디 모여서 대다이가 모여서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그리고 아주 그냥 남녀노소가 다 나온 거죠. 어떻게 유모차가 나와서 아무런 그런 이 우려를 느끼지 않고 시위할 수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던데. 그리고 그런 시위가 또 효능감 있잖아요. 혁명은 성공하잖아요. 빛혁명도 성공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동학혁명이 그때 당시에 우리는 동학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해요. 실패한 혁명이라고 말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동학혁명이 실패한 혁명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동학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고 1895년 고종이 이제 을미사변 직후에 아간파천, 그러니까 임금이 외국 공간으로 도망갔다는 말은 그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학혁명이 망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바로 1년 뒤에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망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혁명이 한 세대를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새로 건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종이 언제 죽었습니까? 1919년에 죽었는데, 1919년에 고종의 장례식 날이 뭐냐면 3.1절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거족적으로 일어난 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뭐에 대한 반발이냐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왕조국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으로 바꾸는 분기점으로 만든 것이 3.1혁명이에요. 그래서 1919년 3.1을 우리가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는. 그 결과로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조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1848년 제주 4.3, 1848년 4월 3일에 일어난 것이 제주 4.3인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주 4.3은 아직 이승만 정부가 제1공화국이 수립하기 전일이에요. 제1공화국은 8월 15일날 수립했거든요. 무려 5달 전 이야기예요. 넉 달 전 이야기. 4.3. 그러니까 4.3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분단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거였거든요. 제주 4.3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승만 제1공화국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남북이 쪼개지 않는 나라로 만들자. 비록 미소가 38세라는 걸 그어놓고 나라를 허리를 잘라놨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제주 4.3 캐치프레이즈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좌익이니 우익이니 그렇게 구분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죠. 왜? 아직 제1공화국이 아니니까. 제1공화국보다 지금 몇 달 앞서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반국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아직은 분단되기 전일이니까. 분단은 언제 되냐? 제1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된 거예요. 1848년 8월 15일부터 분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미소가 38선을 쪼개놓긴 했지만 아직 양쪽에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분단지 않서도록 통일된 나라로, 나뉘지 않는 나라로 새로 만들어가려는 것이 4.3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당시 남도당도 있다고 그래서 남도가 있으니까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빨갱이는 나중에 이제 48년 이후에 8월 15일 제1공화국 이후에 그 이승만 제1공화국 이후에 특히나 이제 6.25 이후에 이때는 이제 빨갱이고 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때는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고 그렇게 이념으로 대립할 시킬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 양민들은 또 뭐 그나마 또 자아도구도 양민들은 또 뭐 그나마 또 자아도구도 아니었고, 근데 시대는 이제 양민들이 수반이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주 사상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 기념유산으로 세계 기록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렇든 어떻든 그러니까 분단 이전에 마지막 그걸 또 마감한 것이 뭐냐면 제주 사상. 아까 조선왕조를 마감한 것이 동학혁명, 대한제국을 마감한 것이 3.1혁명, 제주 사상을 해서 이제 이 분단되지 않는 이제 새로운 나라로 마감했죠.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분단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1공화국이 들어섰죠. 제1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제1공화국은 이제 다시 4.19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 또 제1공화국을 마감한 혁명. 그 다음에 다시 5.18은 또 뭘로 마감했습니까? 5.18 때문에 유신체제가 마감된 거예요. 5.18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5.18 한 7달 전에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되긴 했지만 그 뒤로 들어선 전두환이 12.12, 전두환이 강조 5.18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헌법은 유신헌법이에요. 박정희는 죽고 없지만 박정희가 남겨놓은 유신독재 헌법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헌법 하에서 전두환이는 12.12 신군부 쿠데타를 했고 그 헌법 하에서 전두환이는 강조 5.18 유혈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18이 그 유신체제를 막아냈죠. 왜냐하면 그 5.18 이후로는 이제 전두환이가 5공화국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역시나 그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거랑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는 이제 유신체제는 아니죠. 그거는 또 무엇이 마감을 했습니까? 그거는 6월 항쟁. 6월 항쟁이 그 전두환이 5공 독재를 이제 마감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고비고비마다 K혁명이 있어가지고 동학혁명이 조선왕조를 마감하고 3.1혁명이 대한제국을 마감하고 제주 4.3이 분단 직전, 남북한 분단 직전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4.19가 제1공화국 자유당 독재를 마감하고 5.18이 유신독재를 마감하고 다시 6월 항쟁이 5공 독재를 마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7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제6공화국 미안합니다. 제6공화국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독재도 없고 또는 무슨 혁명도 따로 그런 유혈 혁명이 필요 없는 이제 40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6공화국 지금도 제6공화국 헌법인데 189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했고 또는 그 6공화국 처음 이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고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것도 전부 뭐냐면은 거기 안에 촛불혁명이나 비철혁명은 어떤 독재에 대한 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적이죠. 국정농단이라든가 또는 불법개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앞에 그 자유당 독재라든가 또는 무슨 뭐 유신 독재라든가 이런 거 약간 성격을 좀 달리해가지고 또 K혁명이 고귀한 것은 촛불혁명이나 비철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거대한 숫자로 그러면서도 아주 평화로운 시위로 그러면서도 그 정권을 무너뜨린 효능감에 있어서도 개혁의 성공으로 뭐든 보더라도 이것이 K혁명에 대한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세계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희 채널 이름을 청사 K춘추다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